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4월 1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만 오후 한 대여섯 시까지 버티시면, 물론 이제 직장인 기준이죠. 네, 한 6시까지만 버티시면 주말이 또 찾아옵니다. 정말 요즘 놀러가기 좋은 날씨, 물론 미세먼지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즘 캠핑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분들과 함께 대자연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캠핑하시고 또 고기 구워 드시고 그런 행복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게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갖고 있을 가장 소중한 재산, 뭐 주식으로 돈 버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소중한 재산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가족의 소중함 놓치지 마십시오. 자, 가족의 소중함을 늘 갖고 있는 권순우 팀장부터 모시고 먼저 뉴스 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날씨 따뜻하니까 더 생각나시겠어요. 말씀도 마십시오. 네, 우리 권 팀장님은 어떻게 주말에 가족분들과 함께 어디 준비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좀 이번 주에는 좀 갔다 오려고요. 어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네. 주말에 계속 뭐 집 정리하고 그런다고 어디 가질 못했었거든요. 이사도 하셨어요? 예. 네, 그것도 또 추억이죠. 가족들과 함께 짐 챙기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자주 했거든요. 제가 결혼 10년 사이에 10번 했어요, 이사를. 진짜 많이 하셨네요. 네,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했는데, 정말 추억이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고 뒤에 퇴근할 때 집이 달라져 있어. 아침은 저기 서대문에서 출근하고 퇴근은 또 저 동작구에서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사를 예. 약간 취미이기도 했고요. 이게 저 오래 한 곳에 있으면 조금 한 집에 한 6개월 이상 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집이 약간 좀 싫어져. 약간 좀 미워지고. 근데 그 정프로님이 싫다고 막 그냥 가도 돼요? 형수님 뭐라 안 하세요? 아니, 가족도 다 좋아했겠죠. 이기적이야. 그래서 하여튼 이사를 많이 했는데 이사를 또 하셨구나. 네. 자, 하여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아예 금리 인상론이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상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도 약간 좀 그렇게 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 버리면은 네. 미국은 경기가 좋잖아요. 우리는 하기는 애매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2% 조금 넘을까 말까 그러는데 성장률이.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진짜 여러 나라 곡소리 날 겁니다. 그만큼 펀더멘탈이 안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또 글로 다 돈이 쏠려가고 뭐 환율 막 출렁거리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요, 네. 이제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는 기대감이 없어진 정도를 넘어서면서 다우존스는 0.06%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 지수 추이를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좀 올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뒤로 가면서 그 채권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뒤에 하반에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0.52% 하락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0.22%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조금 있었어요. 그 레피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준 총재는 금리 인하의 시급성이 없으며 연말이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뭐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내 기본 전망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전망은 아닌데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전망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별 수 있겠어, 올려야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함으로써 국채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그 뉴욕 증시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3.5%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15개월이면 1년 3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빠진 정도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제 그 월마트보다 시가총액이 작아졌습니다. 테슬라가? 예. 그러면서 13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요. 한때 뭐 물론 이제 한때라기엔 뭐 굉장히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테슬라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의심 같은 게 이제 계속 좀 누적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것도 있고 네. 테슬라 자체에 대한 게 좀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도이치방크의 애널리스트가 하향 조정 보고서를 냈는데, 그러니까 왜 테슬라 자체라 그랬냐면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하고 비교할 정도의 회사는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커요. 뭐가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크고 네. 경쟁력도 높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전기차 잘 안 팔린다 요거는 그냥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얘기고 테슬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 더 영향을 받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요? 자체적인 이유는 뭘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모델 2 그러니까 모델 2가 조금 이제 좀 빨리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뭐 내년 말 이후나 돼야 나오지 않겠느냐. 사이버 트럭도 좀 계속 이렇게 생산이 계속 원활치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모델 2나 사이버 트럭은 이제 전기차 판매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테슬라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건데 네. 사실 그 모델 2가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저도 테슬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델 2가 나오면은 그때 저도 이제 어떤 얘기들 같이 했었냐면 모델 2는 좀 저렴하게 나오면 모델 2가 이렇게 쫙 깔리는 겁니다. 어디에? 그 자동차 시장에. 네. 그러니까 싸니까 네. 쫙 깔려요. 네. 근데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는 거죠. 풀 셀프 드라이빙. 네. 그러면은 마진은 차에서 보면은 마진율이 높지 않잖아요. 근데 풀셀프 드라이빙 이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마진을 보면은 네. 마진율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했던 거는 이제 모델 2 조그만 그러니까 싼 모델 2를 많이 팔아 가지고 돈을 버는 걸 바라봤던 게 아니고 네. 요 모델 2가 쫙 깔리면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쫙 팔아 가지고 버는 거. 요거를 기대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델 2가 단순히 좀 지연되게 나온다라는 거는 모델 2 차 몇 대 더 팔고 뭐 이 문제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약해진 측면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8월 8일 날 그 저기 한다고 공개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게 네. 아니 뭐 그때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규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제 그 저가 전기차에 대해서도 이제 폐기됐다기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대신 로보택시나 완전 자율주행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전략 전환이 테슬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투자 등급을 좀 낮추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하여튼 테슬라는 뭐 모델 2나 뭐 그 사이버 트럭도 주가 영향을 많이 주겠습니다만 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 내년 말쯤에 내년 말. 내년 오. 말쯤에 옵티머스를 예. 아마 좀 아주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내놓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만약에 잘 팔린다 그게 이제 충분히 사람들이 살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그럼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럼 가야죠. 예? 그 정도를 내놨는데도 안 가면 진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 네, 사람이 살만한 가격에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고 걔 빨래도 개고 막 그런 애잖아요. 예. 근데 그런 애를 살만한 가격에 넣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한 2,500에서 14,000 사이 정도로 전 가격 보고 있는데 그 가격에 나오기만 한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뭐 끝도 없이 달린다. 그렇게 봅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 예. 저 그거 이제 살짝 지금 노려보고 이미 제 전기차는 한번 놓쳤잖아요. 테슬라를. 아. 그래서 이제 옵티머스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파 관련한 공격을 그 미국이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승인했다. 승인 동의 정도? 그러니까 일단 무긴? 라파가 라파가 어느 지역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가자 지구가 있으면 여기 위에가 이스라엘이고 네. 여기 둘러싸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가자 지구를 공격해 들어갔죠. 네. 원래 하마스가 이쪽 북쪽에 주로 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우리가 하마스를 공격을 해야 되니 다 남쪽으로 민간인은 도망쳐라. 그래가지고 다 내려가서 이집트 국경까지 내려와 있는 여기가 라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민간인들이 다 모여 있는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숨어들었냐?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들어가 있어요. 피난 엄청 간 동네죠 저희가 지금. 예, 여긴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뭐 이집트한테 여기 좀 국경 좀 열어줘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야 그러다 하마스 따라 들어오면 어떡하려 그러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민간인이 다 모여 있는 지역인데 여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다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1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상전을 벌이면은 진짜 사람 피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나온 보도가 뭐냐면은 그 하마스가 라파에서 패퇴하는 것을 보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동의했다라고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공동의 목표에 동의했다. 네, 예. 에... 그러니까 하마스 격퇴라는 목표를 상호 공유했다. 라파를 공격하는 부분들을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뭐 관계자의 전언 이런 게 아니라 네.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좀 약간 두루뭉술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뭐 이렇게 뭐 공동의 목표에 동의했다면 이런 게 되게 두루뭉술하게 나오는 이유는 백악관 공식 발표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백악관이 이 라파를 공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냐? 네. 라는 부분은 그 이란이 이스라엘에다가 한 200여 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로 반격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래저래 해갖고 이제 바로 들어가지 마라 이거를 말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란 공습에 재반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작전 계획을 수용했다라는 보도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하마스에 대한 공격만큼은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 좀 계속 동의를 이제 해주는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이란이든 아니면 그 외 다른 국가나 뭐 다른 지역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도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예. 하마스 공격에 대해서는 뭐 좀 승인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라파는 미국에서도 계속 못하게 했었거든요. 왜냐면 민간인 피해가 워낙 클 수 있으니까. 예, 예. 네. 근데 여기서 이란하고 전면전을 벌일 것이냐 아니면은 하마스 민간인 죽이는 거를 그냥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나왔던 뉴스의 팡방은 이란하고 직접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마스 가서 민간인 죽여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톤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울하죠. 네. 우울한 뉴스입니다. 그리고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염두에다 보니까 이게 뭐 나머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하찮게 보이는데 이 지금 나왔던 새로운 뉴스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18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북부겠군요, 거기는. 예, 예. 헤즈볼라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예, 예.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싸우기 시작한 이유, 그러니까 그 가자 전쟁 발발 이후에 네. 이스라엘이 입은 가장 큰 피해입니다. 아. 지금 이란에서 그 공격하면서 네, 네, 헤즈볼라 쪽에도 이제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지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한 제일 큰
규모의 작전이 이루어진 거고 18명이 공격당해갖고 부상을 입었다는 것도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 가자 작전 마무리하는 대로 헤즈볼라도 때리겠군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되겠죠. 예. 예. 거기다가 예. 지금 이란에서는 또 무슨 얘기 나왔냐면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핵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핵시설 공격이었냐를 뭐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핵시설은 일단 민간인들하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거 하나랑 그리고 그 핵시설을 공격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란의 핵시설은 국제사회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니까 이란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예요. 핵 안보 담당 사령관 아흐마드 하그탈라브가 이것도 되게 두루뭉술한 표현입니다.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핵 원칙과 정책 이전에 발표했던 고려사항을 모두 재검토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그 전에 얘기했던 핵 원칙과 정책이 뭐냐면 핵을 보유하거나 핵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원칙이 있는데 네. 니네가 공격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원칙을 바꾸겠다라는 얘기는 핵무기 개발하겠다. 개발하고 사용도 할 수 있다. 예. 사용할 핵무기가 있나? 이란이? 모르죠. 있어요? 아,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 진행 상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또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란을 또 대리전 삼아 뭐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건가 하는 의심도 좀 들고요.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강달러가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환율이라는 게 사실 양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환율이 높으면 수입 물가가 좀 높아지고 원가 올라가고 내수 경기가 좀 위축되는 효과는 있는데 사실 이게 반면에 이제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수출 경쟁력 확대도 성장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급변동되는 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특별히 우리나라 문제가 아닌데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좀 뭐 강달러라는 게 우리가 좀 피할 수 없는 네. 일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 위기 때문에 우리 환율이 약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호재를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이유로 떨어진 환율이 아니라면 우리의 예. 이유로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면 이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예. 전 세계가 다 같이 힘든 상황들에서 그 경쟁력은 어쩜 우리가 더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환율 높으면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고환율 수혜주들을 좀 찾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박소영 신영증권 연구원이 하는 얘기는 무역 흑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달러 값이 이렇게 치솟은 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했기 때문이고 앞으로 1,350원에서 1,400원대 달러가 뉴노멀이 될 수 있다. 뉴노멀이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공포에 떨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노말이라면 그러면은 달러가 원화 약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무역협회 데이터를 보면은 달러 값이 10% 상승하면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영업이익률이 1.3%포인트 올라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기계장비 업종이 3.5%포인트로 가장 높고요. 네. 컴퓨터 전자 업종이 2.5%포인트, 운송장비 업종이 2.4%포인트 정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사업 보고서를 한번 다시 뜯어보면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게 왼쪽이 현대차고 오른쪽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환율이 5% 변동할 경우 환율이 5% 올라가면은 한 4,187억 원, 88억 원 정도를 이익이 난다. 원화로 따지면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달러가 5% 정도 오르게 되면은 1,023억 원의 이익이 난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10% 오르면 순이익이 한 1,000억 이상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한 600억 원 이상 증가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수출하는 모든 기업이 다 좋은 거냐?
라고 본다면 그렇진 않은 게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똑같이 반도체 파는 기업이니까 좀 이익이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달러 부채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네네네. 네, 환율이 10% 오르면은 수출에서는 매출에서는 이익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달러 부채가 많아가지고 네.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3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쓰기에는 좀 안 좋은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쓰기에는 또 괜찮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호텔 레저라든지 아. 요쪽을 좀 좋게 보는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게 허재환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허재환. 예, 네. 자동차, 호텔 레저, 필수 소비 업종이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론 이제 저 외국인들이 와서 좀 더 편하게 쓰긴 하겠는데 예. 그걸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빠진 거면 더 그게 집중이 되겠지만 만약 전 세계가 다 같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 쪽에 특별한 메리트가 더 있지 않은 이상 예를 들면 뭐 일본이라든지 관광 경쟁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거기랑 비교해서 특별히 더 나을 건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우리나라 관광도 뭐 매력적인 거 많잖아요. 그래요? 예. 뭐? 그러니까 그 K 콘텐츠 기반의 경험형 레저 사업들이 요새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뭐 강남에 무슨 저 유명한 뭐 소속사 뭐 이런데 건물 근처에서 이렇게 막 뭐 드시고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냥 네. K 콘텐츠에 나왔던 지역 찾아가는 거 예전에 아, 그래요. 이거 너무 올드한 얘기인데 우리로 옛날로 따지면은 그 누구야 겨울 연가 때문에 남이섬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네네네. 그런 것들도 좀 인기가 있고요. 이것도 저도 이렇게 뉴스 보다가 되게 특이하다고 봤는데 한국경제신문에서 봤는데 네. 중국인 체류 인구가 1위를 차지한 곳이 광이동이라 그러더라고요. 명동이 광이동? 아니고. 예. 광희동이 어디죠? 광이동이 이제 DDP 있는 그쪽. 동대문 쪽에. DDP 쪽으로 많이 가신 모양이구나. 예, 예. 그 네. 명동이나 이런 데보다 오히려 동대문 쪽이 좀 인기가 많다라는 부분들도 좀 이전하고 좀 달라진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동대문 그쪽 가면 이제 화장품 골목 이런 거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쪽에 이렇게 쫙 있잖아요. 도매상들 네네네네. 있는데 그쪽이 좀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하고 소비하는 패턴, 그러니까 관광하는 패턴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네. 깃발 들고 이제 명동 가서 쫙 돌고 이거는 이제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개인 예전에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이제 개인 방문이 훨씬 좀 많아진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예. 또 다양해야 들어온 나라도 좀 여기저기 많아져야 뭐 우리도 좀 안정적으로 더 가는 거겠죠. 뭐. 예, 예. 네. 자, 하여튼 많이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요. 네. 미중 갈등의 다음 요인은 과잉 생산이 된 것 같습니다. 저거는 이제 전 중국 저 이야기 그러니까 싸면 좋은 거 아니냐. 예, 예. 이거는 저는 좀 반대인 게 그러니까 싸면 좋은 게 아니고 잘 싸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장사랑이라는 제품이 있죠. 배출의 카타르시스. 안 배출.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네. 한 번만 먹어본 적이 없다는 그 대장사랑. 여러분의 대장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황금 바나나를 배출할 수 있게 잘 쌀 수 있게 도와주는 대장사랑. 재구매율이 무려 60%가 넘어가는 고객 만족도 4.8점의 대장사랑.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중에 여러분의 대장부터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장사랑 네이버에서 꼭 한번 검색해보고 아침마다 잘 싸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걸렸어? 그쵸. 네, 걸려버렸어 나한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뉴스의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전에는 첨단 제품과 관련한 갈등이었어요. 네.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 갈등 요인이 과잉 생산이라 그러면은 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첨단 제품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얘기 나온 게 뭐냐면 미국
무역부 대표에서 성명을 낸 게 네.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해운 물류 조선이 음. 뭐 미국이 대단히 경쟁력 있는 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첨단 산업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3배를 인상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중국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네. 우리는 이게 중국 산업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혁신과 시장 경쟁을 통해서 이게 성장을 한 거지. 네. 우리가 잘해가지고 싸게 팔아가지고 좀 시장이 커진 거를 네네. 니네 왜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거는 지금 미국 니네가 네. 공정 경쟁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니네 대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구시보에서 나왔던 그 교수님의 인터뷰인데 네. 그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신호를 보내서 유권자를 확보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어떻게 관세를 때릴 거냐 안 때릴 거냐 이거는 관심도 없고 그 지역별로 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지지해 주세요 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광인 생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 야권 채널에서 좀 준비를 하려고 좀 찾아보고 있는데 네. 진짜 이게 제가 이 얘기가 나올 법도 한 게 보통 이런 거 관세 매기고 하려 그러면은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보조금을 뭐 이렇게 매기고 어떤 것을 이렇게 과잉 생산하고 이만큼 사용해야 되는데 이만큼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밑밥을 쫙 깔아요. 그리고 나서 때리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자료가 별로 없어요. 아, 그냥 막 그냥 던지는구나. 찾기가 좀 어려워서 네. 제가 그나마 조금 찾아본 내용 중에는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작년에 장한자동차의 주화룽 회장, 이거는 중국 자동차 회사죠. 네.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2025년까지 중국에는 1200기가와트시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생산 능력이 4800기가와트시다. 아따야, 4배야? 예. 그건 당연히 그 해외로 쏟아내야 되겠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중국 자동차 회사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전 세계 태양광 설치 규모가 한 230기가와트. 그리고 올해 많이 설치를 하면은 400에서는 500기가와트 정도를 설치를 할 것 같은데 네.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생산 능력은 1테라와트에 육박한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전 세계 깔 수 있는 물량의 한 2배 정도의 생산 능력을 이미 중국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생산해서 밀어내기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가동률 유지가 어떻게 될 것이며 얘네가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에다 팔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 있는 같은 업종의 회사들은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미중 갈등의 되게 이제 중요한 요인이 예전에는 첨단 제품 쪽에 있었다 그러면은 네. 지금은 좀 더 레가시한 업종 쪽으로 많이 옮겨오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배터리가 막 한참 진짜 아무리 생산해도 전기차 만드는 데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뭐 이 얘기가 뭐 한 재작년 뭐 이럴 때 참 많았잖아요. 예. 지금은 그 배터리 생산 뭐 이거 뭐 중국까지 해버리면 뭐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남아돌게 생산하고 있다는 거네, 그죠? 맞나요? 근데 물론 이게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보긴 봐야 돼요. 뭐 여튼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퀄리티가 있는 배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밀어내기를 할 경우에 네.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좀 오토바이나 좀 어떻게 전기 오토바이로 좀 많이 좀 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네, 오토바이 너무 세게들 달리시니까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는 근데 좀 소리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또 조용히 가면 위험하니까. 그 배달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거는 그냥 괜찮은데 거기서 갑자기 소리 안 듣고 있다가 훅 지나가시면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 스피커 같은 걸로 보면 뭐 인위적으로 소리 또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예. 자, 우리 권선우 팀장과 함께 요거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하나만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네. 태양광 패널을 정원 울타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 하도 남아 돌아서 그 목재보다 싸서. 태양광 패널이 예. 아따, 이거 어디 뭐 중국 얘기예요? 유럽이요. 유럽에서? 예,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중국산 싼 싸구려 패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천장에다가 달아야 되게 효율적인데 비효율적이더라도 거기다 울타리 설치해서 전기 조금 쓰고 그러면은 나무 울타리 만드는 것보다 싸다. 어차피 싸니까. 야. 예전에 그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 뭐 이런 광고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태양광 패널이 목재보다 싸답니다. 자, 권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이 중국의 과잉 생산 이건 진짜 좀 어떻게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